안녕하세요. 아동간호학 한은경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요. 아동간호학인데요. 우리 간호사 국가고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간호사 국가고시는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날 시행이 됩니다. 금요일 날 3교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준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나 지금까지 충분히 꼼꼼히 정리했으니 문제없이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정리하셨던 분들도 조금 더 내가 아직 개념 정리가 안 된 것들, 조금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분명 있으실 테고요. 아직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은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급한 마음 부여잡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간호학에 대한 OT를 좀 드리자면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아동간호학은 2교시에 시행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기 수월하시도록 꽃길 밟고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한 책이 있습니다. 저희 7데이 간호사 국가고시라고 해서 모의고사 문제집을 만들었어요. 7일 동안 풀 수 있도록 만든 문제이고요. 모의고사 실제 국가고시와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선별하고 고르고 여러분들이 요거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위주로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각 하루에 하나씩 풀어볼 수 있도록 7데이라고 이름을 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서 이 7데이, 7일 동안의 모의고사만 풀고 정리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7데이 교재는 어떤 문제들을 많이 실었냐면요. 최신 출제 유형을 분석했어요. 최신 출제 유형, 최근 10개년간의 출제 유형을 분석하고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수록했습니다. 쓸데없는 문제보다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많이 풀어보는 것보다도 핵심 내용, 알짜배기를 풀어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만을 수록한 문제들을 심어 놓았고요. 각 문제당의 출제 연도를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출제 연도를 보면 꼬리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꼬리표를 보면 꼬리표가 많이 달린 거일수록 자주 출제됐구나, 출제 빈도가 높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출제 연도, 꼬리표가 길면 길수록 요건 내가 꼭 정리해야겠구나를 알 수 있도록 출제 연도를 표기했고요.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7일간의 전략으로 합격으로 갈 수 있도록 구성했고요. 이 7데이의 모의고사만 풀어봐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7회의 기출 예상 문제로 1일 1회씩 일주일 만에 완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회당 295문제, 우리 간호사 국가고시는 전체 1교시부터 3교시까지 295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각 한 문제당 1점의 배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295문제에 295점을 만점으로 하는 시험입니다. 똑같이 구성했고요. 7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몇 문제를 풀어보시냐? 2065개의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간호사 국가고시를 이미 다 기본소를 통해서 준비하신 분들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공부했구나 확인해 보시고 마음 편하게 시험장에 가시라고 정말 알찬 구성으로 만들었으니까 꼭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문항수와 배점 및 과락 점수를 좀 살펴볼게요. 우리 간호사 국가고시는 1월 20일 날 시행된다라고 했고요. 각각 수험표를 받게 되죠. 내가 배정받은 학교에 가게 됩니다. 언제까지 가냐? 내가 배정받은 학교에 몇 시까지 입시를 해야 되냐? 8시 30분까지 입시를 하셔야 됩니다. 지각하시면 못 들어가는 거죠. 8시 30분까지 입수를 하셔서 확인할 거 확인하고 준비할 거 준비하게 되는 거죠. 제가 가서 앉아있는 이 수험장의 책상은 정말 낯선 곳일 거예요. 내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공부해봤던 느낌 가질 수 있고요.
이런 삭막한 곳에서 내가 공부했구나. 이런 차가운 온도 너무 좋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고, 긴장된다. 너무 불안한다. 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30분 먼저 입시를 하셔서 좀 적응하고 확인할 거 확인하셔서 시험 볼 준비를 하자라는 의미로 빨리빨리 입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1교시는 몇 시에 시작하냐? 1교시는 9시 5분에 시작해서 10시 35분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총 95분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95분의 시간 동안에 풀어내는 문항수가 몇 개? 105문제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1교시 성인간호학은 70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성간호학 35문제예요. 토탈 105문제를 몇 분 안에 풀어낸다? 몇 분 안에? 95분 안에 풀어내야 된다 해요. 성인간호학이 첫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이 성인간호 공부에 아마 몰입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몰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인간호학에서 멘탈이 흔들리면 다른 것까지도 흔들릴 수가 있고요. 가장 마지막 시간에 보는 법규에서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 법규는 실제적으로 많이 암기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칫 헷갈리면 과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항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과락의 위험이 높은 과목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과목이 문항수가 많다고 해서 과락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95분 동안 풀어내게 되고요. 10시 35분에 시험이 끝나면 20분간의 쉬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20분간 쉬시면서 내가 뭘 틀렸지? 나 그거 헷갈렸는데 그거 하실 필요 없죠. 이미 끝난 시험이니까. 그럼 난 뭐하냐? 화장실도 다녀오시고요. 따뜻한 물도 마셔서 긴장을 좀 누그러뜨리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무 배가 고파 집중이 좀 안 돼? 그럼 초콜릿도 하나 드시고요.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진정시키라고 2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주어지고요. 2교시는 몇 시까지 입시를 하냐? 2교시는 10시 55분까지 입시를 합니다. 입시를 하시고 약 10분 동안 준비할 시간을 또 줘요. 확인할 거 확인하고 준비할 거 준비하셔야겠죠. 그래서 몇 시에 시작하냐? 11시 5분에 시작해서 12시 40분에 시험이 끝납니다. 12시 40분에 시험이 끝나는데 2교시 동안에는 세 과목이 치러지게 돼요. 각각 몇 문항씩 아동간호학 35, 지역사회간호학 35문제, 정신간호학 35문제 해서 토탈 몇 문제? 105문제를 풀어내게 되고요. 이 105문제 몇 분 동안 풀어내냐? 95분 동안 풀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교시에도 마찬가지로 집중하셔야겠죠. 3교시 바로 시험 보는 거 아니고 배 많이 고프죠? 이제 점심시간 가져야 돼요. 점심 식사 하시고 너무 무겁게 드시지 마시고요. 가볍게 드세요. 마지막에 80분 정도 시험 보면 이제 쉴 수 있으니까 점심 식사 가볍게 하시고 이때 행여라도 내가 아직 덜 외운 게 있다면 확인하는 정도만 하셔야지 이때 공부하신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자칫 헷갈렸던 거 요거는 내가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른다면 그런 것들을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점심 식사하시고 3교시 몇 시까지 입장하시냐? 13시 40분까지 입장하게 돼요. 13시 40분까지 입장해서 또 준비하는 시간 필요하겠죠. 확인할 거 하고 준비하고 13시 50분에 시작을 해서 15시 10분에 시험이 끝납니다. 3교시는 간호관리학은 35문제, 기본간호학 30문제, 법규 20문제 해서 토탈 85문제를 풀게 되고요. 85문제를 몇 분 동안 풀어내냐? 80분 동안 풀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까지 정신을 집중하셔야 되겠죠. 우리 이 시험은 모두 다 1점 배점이고요. 그래서 토탈 295점이 됩니다. 우리 시험은요.
전체적으로 60% 이상을 맞으셔야 돼요. 60% 이상을 맞으셔야 되고 40% 이상이면 이하이면 미만이면 과락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점수가 290 아니겠죠? 전체 점수가 200점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한 군데서 만약에 법규가 7점이야. 그럼 과락으로 시험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락되지 않게 신경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과락이 안 되게 어떻게 신경 쓰냐? 과락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적어도 4년 동안 이런 공부들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어. 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8개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12개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8개, 12개, 14개 이 과락 점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과락 점수에 해당하는 문항수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 간호사 국가고시 아주 열심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비했어 라고 하면 다 맞을 수 있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과락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락으로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안 해서라기보다는 불안지수나 긴장지수가 높으시거나 또는 그날 하필 뭔가 일이 있었어. 설사가 났거나 아니면 뭐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여러 가지 문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집중을 못하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되겠지만 한 칸씩 밀렸었어. 이래서 과락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몰라서 과락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컨디션의 난조,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실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 여러분들은 공부도 중요하시지만 그날의 컨디션 관리를 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디션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컨디션 관리하시고 내가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풀어내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 간호사 국가고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총점으로 177점 이상을 맞으셔야 우리는 합격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177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뭐가 없어야 된다? 과락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험은요. 객관식이에요. 다 객관식이고 오지선다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 문제를 고르는 문제예요. 그러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객관식이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이 5가지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요. 이 중에서 3개는 무조건 아니에요. 그런데 1번과 2번이 무지하게 헷갈리는 문제들이 오지선다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동간호학은 전체 35문제다라고 했고요. 2교시에 보게 돼요. 2교시에 보게 되는데 각 배점 1점 배점에 총점 35점이고요. 우리가 얘를 14점 이상을 맞으셔야지 과락을 면할 수가 있고요. 21점 이상을 맞으셔야 합격선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아동간호학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 제가 생각하건대 무난하게 26점에서 28점은 맞을 수 있겠다예요. 물론 저랑 좀 꼼꼼히 하신 분들은 33점까지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에 대비 합격률과 평균 성적을 좀 보시면 56회차부터 62회차까지 쭉 풀어봤어요.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쭉 봤더니 합격률이 어때요? 보통 다 96% 정도 되고요. 56회 때 2016년에 93%로 약간 떨어졌어요. 이때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 때 다 불국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때만 불국시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배님한테 들으셨겠지만 모든 수험생들이 자기가 본 해가 불국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에게 다 불국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평이한 수준 100명 중에 96명 정도는 합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합격률이 매우 높으니까 다 붙는 거 아니야? 그 학교 나오면 4년제
4년 동안 공부했으면 다 붙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백분율로 나누어서 그렇지요. 이 4%, 3% 수준이 몇백 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 몇백 명 안에 내가 해당되지 않으려면 컨디션 조절하시고 꼼꼼히 공부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성적을 보시면요. 다 200점대 이상이에요. 200점대 이상이고 얘를 백분율로 환산해보면 다 70점대 이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동간호학만 특히 보시면 2022년도에 232점, 232점 이상 맞으셨고요. 아동간호학이 아니라 전체 평균율을 보시면 78.9 점 이상으로 합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아동간호학의 난이도와 변별로를 좀 보시면요. 아동간호학의 난이도는 60회 때 아동간호학 무지 어렵고 희한하게 나왔던 해예요. 그래서 이때 아동간호학 때문에 떨어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던 해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점수가 67.7이었고요. 그걸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 80점대 이상이에요. 작년 62회에도 평균 점수가 80.8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나올까? 올해는 특별히 더 어려워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62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히 생각해 봅니다. 아동간호학의 시험 범위를 볼게요. 아동간호학은 전체에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봐요. 첫 번째, 아동간호학의 개념, 아동간호학의 개념이다라고 하면 아동간호학 개념에서는 아동과 가족,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간호의 목적이나 아동간호의 원리, 아동 건강관리에 미치는 요인에서 아동 학대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아동간호학의 개념에서는 꼭 알아야 되는 게 아동 학대에 대한 종류와 아동 학대를 나타내는 아이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징후, 증상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되고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동간호의 개념이에요. 두 번째, 아동간호의 성장 발달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겹게 들으셨던 성장 발달의 순서 기억하시고요. 아동 발달, 아동 성장 발달에 대한 이론 기억하실 테고요. 아동 성장 발달에 따른 사정과 놀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내용 들어가고요. 세 번째, 아동의 건강 증진이다라고 하는 것. 아동의 건강 증진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기본적으로 예방접종이 들어갑니다. 예방접종.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 들어가고요. 네 번째, 발달 단계별 건강유지다라고 하면 우리가 발달 단계별이다라고 하면 신생아부터 청소년기까지를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생아, 영아, 유아, 학년정기, 학령기, 청소년기 이렇게 6개의 발달 단계별에 따른 건강유지와 증진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큰 비중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아동의 건강회복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동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질환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성인간호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물어보는 질환들이라고 하면 성인간호학하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아동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들에게만 사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위주로 공부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누고 각각의 챕터로 나눠서 35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출제되나 좀 봤더니 2020년부터 22년도까지 봤더니요. 아동간호학의 개념에서는 보통 2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게 아동학대더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동의 성장 발달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꼭 물어보는 게 이론에 대비해서 하나 물어보게 되죠. 이론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동의 성장 발달에 따른 신체
사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수가 있고요. 의사소통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아동의 건강증진이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예방접종이에요. 매해 예방접종은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2021년, 2022년 모두 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예방접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꼼꼼히 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발달 단계별 건강 유지 및 증진, 신생아부터 어디까지? 청소년기까지 각각 발달 단계에 따른 건강 유지 증진 물어본다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13개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6개의 발달 단계, 신생아부터 청소년기까지 각 2개씩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파트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동의 건강 회복이다라고 하면 얘는 실제적으로 몇 개의 챕터로 나눠볼 수가 있겠냐면 아동의 기본 원리, 2번과 기본 원리를 포함해서 15개 정도의 챕터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고위험 신생아 중요하겠죠. 그리고 심장 파트, 영양 대사 파트가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서 17개에서 18개 정도 출제가 돼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요 앞에 파트에서 몇 개 정도 18개 정도 출제가 되고 뒤에서 17개.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 파트별로, 각 챕터별로 한 개씩 나오고 조금 더 중요한 고위험이나 심장 이런 데서 한 문제씩 더 출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심장을 제가 찝었냐면 심장은 심장도 포함이지만 혈액도 포함이거든요. 혈액과 혈관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문제, 고위험 신생아에서도 고위험 신생아들이 갖고 있는 질환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2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렇게 꼭 찍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7개 문제 정도 출제가 됐다 해요. 2023년도 여기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동간호학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느냐? 일단 아동간호의 기본 개념에서는 아동학대의 종류, 아동학대를 받는 아동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과 징후, 그 아이들을 신체 사정할 때 간호중재,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의사소통할 때 간호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발달 단계별 특성과 이론, 이 발달 단계에 맞는 이론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 이론과 접목해서 가지고 있는 특성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언어 발달을 도와주기 위해서, 운동 발달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놀이를 권장할 수 있어? 어떻게 의사소통할 수 있어? 어떤 방법으로 신체 사정을 해야 애가 낯가림을 하는 아동에게 조금 더 겁내지 않고 수월하게 신체 사정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볼 수 있는 게 발달 단계별 특성과 이론 건강 증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3번 고위험 신생아와 아동에서만 볼 수 있는 주요 질환과 중재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이럴 때면 선천성 심질환이나 팔로사 증후군 같은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유문협착증, 선천성 거대결장, 이런 거 기관 식도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동에서만 볼 수 있는 질환들은 꼭꼭 정리해주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질환에서 꼭 알아야 하는 특이적인 신체 사정 결과가 있어요. 그게 증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거 꼼꼼히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7일 동안 풀어볼 모의고사에서 어떤 내용이 좀 출제가 된다 해서 대표적인 문제 하나 찝어왔어요. 보시면 팔로사 증후로 치료 중인 생후 1년 된 영아가 수유 중에 갑자기 청색증을 보일 때 간호중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간호사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간호중재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수가 있고요. 사정 결과가 뭐냐라고 물어봐요. 이 사정 결과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얘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증상은 뭐야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신체적으로 우리 신체 사정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증상도 있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각에 맞는 증상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증상이 뭐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이 아동에게서 사정될 수 있는 결과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헷갈릴 수 있지만 결국은 뭐 물어보는 거다? 증상을 물어보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우리 교육시킬 거야, 태용교육 시킬 거야, 또는 엄마가 애를 어떻게 케어하면 좋은지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할래?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교육할 때 태원교육이나 아니면 질병에 대한 교육할 때 또는 부모가 질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 어떻게 대답할래? 냐고 물어봐요. 결국은 이거 다 뭐냐면 간호사로서 그 질환에 대해서 그 질환에 대해 알고 있어? 그 질환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 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질환과 관련된 정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 증상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징후 같은 거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바이러스 질환인지 세균 질환인지 선천성 질환인지 후천성 질환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아이가 말더듬이를 하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건지 그 말더듬이 있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알고 있어?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 내용이나 대답으로 옳은 건 뭐냐라고 물어볼 때는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호중재다라고 했으니까 뭘 해줄 수 있냐면 우리가 치료적 중재와 간호중재는 조금 달라요. 치료적 중재다라고 하면 뭐 약물을 투여한다거나 산소를 공급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간호중재다라고 하면 의사의 처방 없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습도를 좀 높여준다, 반자위를 취해준다, 또는 이렇게 청색증이 있는 아이에게 뭘 취해준다? 술룡이를 취해준다? 이런 것들이 간호중재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간호중재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떠올리시면 좋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물어보고 그냥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우선적인 중재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거기에는 약물도 포함될 수가 있고요. 산소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내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지문들을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가장 우선적인 중재를 찾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팔로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 요거의 본격적인 강의는 우리 어디에서 만나게 되냐면 본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본 강의에서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온 우주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온 우주의 힘 안에 제가 한 스푼 얹어 드릴 거예요. 이 한 스푼은 왜 얹어 드리냐?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시험장으로 가시는 그 마음, 불안한 마음 잠재우고 편안하게 시험 볼 수 있도록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